네, 안녕하세요. 법률연구소의 최준영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가을이 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가 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빠질 텐데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고요. 새로운 발명들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만큼 또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주제, 어떻게 보면은 의학, 특허, 좀 어렵다 싶지만 새로운 기회가 많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윤초롱 변호사님 모셔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이곳에 오신 분들은 다들 처음에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 해주시는데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율초원에서 2013년부터 근무하고 있는 윤초롱 변호사입니다. 예. 저는 이제 약학대학을 졸업한 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했고요. 현재 업무 분야는 주로 지식재산권 그리고 의학 분야에서의 관련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하시기도 하시면서 약사 자격증도 있으신, 네네. 네, 어떻게 보면 전문직 자격증을 2개나 가지고 계신 부러우신 부러운 분이신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약사 그러면 좀 안정된 직업,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직업,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또 새롭게 법조인의 길을 또 걷게 되신 또 배경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약학을 공부할 당시에 이제 약사로서의 직업뿐만 아니라 좀 의학에 관한 특허나 지식재산권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특허 같은 것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좀 약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측면에서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법학에 관심을 가지고 또 후에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윤 변호사님은 머리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유. 저는 뭐 유기화학 이런 것만 봐도 막 머리가 아찔해지는데. 유기화학 어렵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수업 시간에 다른 생각까지 하시는 거 보면 머리가 매우 좋으신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변호사 업무를 이제 쭉 해보시면서 본인이 이제 약대 출신이신데 이걸 통한 어떤 장점? 내가 약학 전문대학을 안 나왔으면 참 어려웠겠다 싶은 이제 이런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제 업무가 이제 의학 분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네. 의학 분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좀 약대에 나온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약대를 안 나왔다고 해서 관련 일을 못하고 이런 건 아닌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뭐 개발 과정이라든지 관련 기술이라든지 좀 이런 허가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실무를 좀 잘 알다 보니까 쟁점을 좀 더 빨리 파악하고 네네. 또 관련 이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제약회사분들하고 소통할 때 좀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네. 저도 이제 뭐 무늬만 이공계이긴 하지만 네. 저도 어차피 이제 환경 전공자다 보니까 관련된 분야에서 이제 고객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서로 편하게 또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쨌건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사실 특허와 관련된 일을 종합적으로도 많이 다루시는 이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특허 그러면은 우리는 어릴 때 발명, 그럼 특허,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 뭐 이렇게 이제 되게 단순하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또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 쭉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이 특허와 관련되는 이 여러 가지 분쟁들의 본질은 과연 어디서부터 무엇이라고 이제 봐야 될까요? 보면. 어렵나요? 본질이요?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흔히 이제 뭐 발명이라고 하면 성공 이런 거 하고 연관을 지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죠. 정말 수 많고 많은 발명 중에 네. 성공하는 발명은 극히 일부거든요. 돈 되는 발명은 극히 드물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특허와 관련해서 모든 발명, 모든 특허에 대해서 다 법률적인 리스크를 다 제거하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제 필연적으로 성공한 발명에 있어서는 좀 분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잘 됐다 그러면은 네. 내 거를 베낀 거 아니냐. 네. 나도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어.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건데 네. 그게 결국은 이제 법률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네, 맞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보면은 이제 이공계 친구들이 이제 꽤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종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열심히 기술 개발, 제품 개발만 하다 보니까 정작 챙겨야 될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조치들을 챙겨놓지 않다 보니까 분쟁이 휘말려 가지고 오히려 그거 수습하느라 이제 시간과 노력을 다 썼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사실 이제 특허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분쟁과 관련되는 것을 좀 회피하려고 하면 좀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단계에서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방금 전에 이제 말씀 나눴던 대로 사실 성공한 발명이 되게 일부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뭐 고객분들이 특허 분쟁을 당해서 오시면은 아 그래도 성공했으니까 이런 분쟁도 생기는 거다 하고 위로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성공한 특허에만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 거다. 네, 그래도 좀 가치가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정말 기본적인 것들도 대비가 안 돼 있었어서 나중에 보면 아 이런 점만 좀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경우들이 좀 생각보다 자주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보면? 기본적인 것은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일단 이제 기술 개발하시면서 특허 출원 같은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나의 발명이 이제 출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그 이전에 내가 먼저 이제 발명을 공개하거나 네네. 이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뭐 의외로 이제 뭐 논문 발표나 아니면은 협력 업체에 기술을 전달하거나 해서 발명이 미리 공개되는 경우에 이제 특허로 보호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발명이 성공하면 네네. 이거 내가 알려준 건데 내가 그렇죠. 먼저 이거 착상했는데 내가 그때도 술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네. 거잖아. 뭐 이런 이야기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발명을 하실 때 이제 그 과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험 데이터, 실험 일지 네네.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마련해 두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발명이라는 게 나의 생각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을 일기 쓰듯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놔야 된다. 네. 어떻든 간에 또 사실 발명하다 보면 또 여러 다른 사람들하고 또 많이 협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경우도 많은데 이 과정에서도 분쟁이 좀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동 연구 개발을 할 때 문제가 정말 많이 발생하는데요. 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계약서를 뭐 기본적인 것들이라도 좀 써놓으시는 것이 좋고요. 그때 이제 특히 꼭 들어가야 하는 조항이 일단은 그 발명에 있어서의 그 당사자들의 기여 한 역할을 했는지 누구는 어떤 역할을 하고 누구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발명의 결과물이 도출됐을 때 이제 그 수익 같은 것들을 어떻게 분배할지 미리 정해놓는 건가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연구하는 것은 뭐 A지만 나중에 A를 이용해서 B를 만들었는데 B가 크게 성공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량 발명에 대해서도 권리 기속 관계를 미리 좀 정해놓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연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연구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상상의 나래를 탁 펼쳐서 잘 된다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생각을 해보고 사실 초반 단계부터 변호사님을 찾아뵙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군요, 보면은. 그러면 가장 좋기는 하죠. 보통은 이제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계약서 검토 같은 것들도 미리 하기는 하는데요. 네네. 그 외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나서 아니면 이제 갑자기 회사가 커지거나 이런 경우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게 결국 가면은 이제 법원으로 가서 여러 가지 분쟁에 관련 여러 가지 절차를 이제 거쳐야 되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종종 들어요. 우리나라 법원이 이 특허 보호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소극적이다. 아니면 특허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배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좀 관대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는데 그동안에 이제 현업에서 쭉 경험해 보신 바로는 우리나라 법원의 경향은 어떻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특허 침해에 있어서는 일단 뭐 주로 이제 많이 비교하는 것이 미국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허 침해의 경우에도 수백억대 손해배상 같은 것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권리자에 대한 보호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기는 한데요. 또 그에 대한 이제 목소리나 또 뭐 개선 방안 같은 것들도 계속 점진적으로 마련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특허 침해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적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침해를 해서 얻은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너가 돈을 벌었는데 침해를 해서 이게 도대체 이 특허 때문에 번 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런 자료 제출 같은 것들을 좀 의무를 강화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회계법인을 통한 감정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좀 더 이제 뭐 배상액을 상향하려는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동향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예전에 이런 거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스크린 골프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때 이슈가 됐던 것들이 어떤 것이었죠? 뭐 코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주로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그
법률인데요. 네네. 이제 특허 외에도 그 등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성과물들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통해서 이제 보호되는 뭐 주요한 것들이 뭐 트레이드 드레스라든지 아니면 뭐 유명인들의 초상 같은 퍼블리시티권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프 코스를 이제 설계하고 그렇죠. 다 디자이너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그 스크린 골프 업체가 썼을 때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사실은 뭐 따로 특허 출원이라든지 뭐 디자인 출원 이런 거를 안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활용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또 분쟁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요즘에 보면 또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잠깐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특허법상의 이제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있는 건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미국과 같은 그 증거 개시 제도가 없어가지고 이제 당사자가 제출을 하도록 하는 방안밖에 없는데, 그렇죠. 네, 이때 이제 그 적어도 뭐 특허 침해 여부를 밝히기 위한 그 직접적인 연관되는 자료나 아니면은 손해배상에 산정에 관한 그 직접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제 좀 더 포괄적인 증거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단 다 논의입니다. 이게 언제쯤 도입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뭐 개정 법률도 이제 뭐 나왔다가 뭐 이제 통과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네네. 뭐 저도 뭐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조만간 되진 않을까?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정도로 말씀하시는군요. 네. 특허와 관련된 뭐 일반적인 이야기들 쭉 나눠봤는데 그래도 제일 전공 분야, 어떻게 보면 의학 분야, 의학이라든지 약학 관련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병원 자주 다녀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최첨단 의학이 결집돼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의외로 또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AI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발명, 뭐 또 새로운 뭐 기술의 적용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제도와 현실이 잘 못 쫓아가는 그러한 현실이 또 의학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동안 지켜보시는 바로는 어떠실까요? 의학 분야에서 최근에 이제 AI 진단이라든가 뭐 원격 모니터링 그리고 뭐 의료 정보에 관한 플랫폼 같은 서비스들이 이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뭐 의료법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험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야 관련 사업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다들 점점 고령화, 뭐 아픈 사람 많아지고, 뭐 이쪽 분야에 투자도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기술을 의학 분야에 접목시키면 쉽게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 드는데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군요. 리스크가 크다는 건 이제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일단 리스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거 자체로도 좀 막대한 자본이나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좀 관련 산업의 발전이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게 왜 우리 실생활 뭐 이런 데 잘 적용이 안 되냐라는 불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의료 분야가 좀 인간의 건강이나 생명하고 직결돼 있고 또 국민적인 관심이 워낙 높아서 법률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그게 이제 판례로서 뭔가 사람들이 이제 가이던스가 돼주는데 이쪽 분야에서는 이런 게 어떻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모양이죠?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분쟁이 생겨야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는데요. 계속 이제 말이 나오고 있지만 분쟁이라는 게 누가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야 발생하거든요, 보통. 근데 아직은 이제 이런 그 새로운 사업들이 뭐 논의가 되고 있고 투자되고 있고 이런 단계이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 곳은 많지가 않아가지고 아직 뭐 소송이 그렇게 제기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뭐 의학 분야에서 여러 가지 특허 뭐 상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특히 약과 관련돼서 이슈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주로 이제 많이 등장하나요, 보면?
약과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아시는 그 오리지널 의약품이 네, 있고, 제네릭이라고 하는 네, 복제약이 그렇죠. 있고. 복제약이 나오는데요. 보통 그 오리지널 의약품사가 제네릭사의 그 출시 시기를 네. 늦추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음. 왜냐하면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가 되면 네네. 약가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판매량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뭐 1년 단 몇 개월이라도 늦추는 게 정말 많은 이익과 직결이 돼 있거든요. 이거를 뭐 네. 늦춘다라고 하면 되게 불법적인 수단을 막 사용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거죠. 네, 보면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근데 흔히 이제 에버그리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에버그리닝? 의약품이 하나가 있으면 네. 이제 그 물질 자체에 대해서만 특허를 출원하는 게 아니라 그 뭐 조성물, 제조 방법, 투여 방법, 투여 용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겹겹이 특허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뿐만 아니고 예. 그 약을 만들기 위한 과정, 사람이 네. 복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네. 노하우 이런 것들도 다 특허 대상이 되는군요. 보면. 네, 그래서 물질 특허가 보통 제일 먼저 출원이 되는데 네네. 그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도 다른 특허로 이제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전략을 짜 놓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또 제네릭 의약품 만드는 회사에서는 이 물질 특허는 사실 회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네. 다른 특허는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서 약을 만들거나 아니면 무효화를 시키는 것도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특정한 의약품의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 정도가 네네. 되면 이제 관련된 의약품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약이 잘 팔릴수록 오리지널 네, 약이 잘 그렇죠. 팔릴수록 예, 더 클 것 예, 같고 예. 물질 특허는 20년인가요? 예, 출원일로부터, 예, 예. 그러니까 20년이 도래하는 시점 한 19년서부터는 다들 이제 여러 가지로 준비도 네, 하고 맞습니다. 복잡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보면 또 약이라는 게 또 우리가 먹어서 또 효용성도 있지만 어떤 약의 브랜드라든지 또 네. 약의 그 모양, 용기의 어떤 특성 이런 네. 것들도 되게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이것과 관련된 분쟁도 종종 등장하나요? 요즘 이제 그 의학이나 특히 건강기능식품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이제 브랜딩이 굉장히 또 중요해졌는데요. 그렇죠. 관련해서 상표나 아니면 디자인 관련 분쟁이 많이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한 분쟁은 이제 그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명일 텐데요. 네네. 이제 그 성분명이나 아니면 효과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아주 간단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표로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아시는 뭐 락토핏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들 있는 집에서는 많이들 이제 먹이죠. 예.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락토가 그 락토바실루스라고 유산균의 명칭에서 유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락토가 들어간다고 해서 네네. 다 락토핏에 대한 상표 침해가 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오쏘물 같은 경우에 아 비타민 예, 그 용기나 아니면은 약간 색깔 톤 이런 것들 자체가 또 워낙 그 자체로 좀 브랜드가 돼 있다 보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모방한 제품이 많이 생기고 또 반면에 관리자로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뭐 상표 또는 디자인 출원을 해서 보호받을지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했던 사건 중에 이제 비아그라 대 88정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오 이거 유명한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이제 비아그라 쪽에서 화이자에서 그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파란색의 약간 마른 목골 마른 형상, 목골, 예, 예. 예, 그 모양 자체를 상표로 출원해서 그 88정이 사실 이름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네. 근데 그 모양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침해 사건을 건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그때 어떻게 났었죠? 결론은 이게 뭐 자세히 설명드리면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전문의약품이다 보니까 네네. 의사와 약사를 통해서만 유통이 되고 네네. 이 사람들은 이제 모양이 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네네. 의약품을 혼동하지 혼동할 않는다라고 이유가 해서 없다. 예, 비침의 판결이 났습니다. 사실 요즘에 기술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스마트워치 아니면 이제 심지어 이제 링, 뭐 반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면 상태도 점검해주고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도 점검해주고 그다음에 뭐 그 산소 포화도 이런 것도 이제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긴 하는데 사실 이런 걸 보다 보면 야 이 데이터가 어디로 가지? 누가 다 쌓아놓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나의 정보는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누가 잘 관리를 해주나?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좀 대기될 것 같은데 이 개인 정보와 그다음에 맞춤형 의료 이런 거와 관련된 이슈들도 좀 있죠 보면.
네,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는 뭐 가명정보 같은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동의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을 할 수 있고 네네. 또 그 동의도 이제 적절하게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이제 건강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대로 동의를 받고 그 동의받은 범위 내에서 이용되고 있는지가 네. 가장 이제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꼭 건강정보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네네. 최근에 이제 많이 아시는 사건이 그 이루다 사건이라는 것이 그 챗봇 있었는데요. 같은 이제 그거 있죠,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그 연애 정보 점수를 뭐 측정해준다라고 해서 이제 카톡 대화를 좀 수집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수집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는데 네네. 이제 그걸 무단으로 다른 챗봇을 개발하는데 이제 네. 이용을 했다가 그 챗봇이 이제 개인 정보를 마구 발설을 예, 하면서 맞아요. 처음에 네. 신기해서 사람들이 쓰다가 막 네. 보면은 그런 일이 생겼었죠, 보면은. 그래서 집단 소송을 당했던 사건인데요. 그리고 뭐 의료 정보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일단 적절한 동의를 받은 대로 사용해야만 한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개인정보 이슈는 아니지만 또 의료법상 이제 진단, 처방 이런 것들은 의사만 할 수 있는데 네. 이 맞춤형 의료나 혹은 뭐 진단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의 개입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뭐 진단을 한다던가 자가진단. 처방을 해준다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또 의료법 위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뭐 아픈 증세도 있으면은 일단 네. 의사를 찾아가기보다는 뭐 인터넷에 찾아보고 아니면 AI에 물어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내가 무슨 병에 걸린 것 같아. 무슨 치료를 받아야 될까 막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냥 알아보는 단계에서 좀 더 나가면 이제 그 의료법과 네. 관련된 여러 가지 상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저도 요즘에 이제 병원들 다니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저게 과연 제대로 되는 걸까? 라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뭐 이를테면 어떤 특히 이제 그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병원에 가보면 이제 진료 접수를 하는데 아예 키오스크에다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막 입력하도록 이제 돼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뭐 기침이 얼마나 나십니까? 뭐 며칠 동안 아프셨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문진할 때 쓰는 것들을 미리 다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의사를 이제 그 서로 이제 면담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입력하셨죠? 라고 확인하고 그냥 바로 처방전이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네. 종종 있어요. 네. 그래서 빠르고 좋긴 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과연 문제는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키오스크를 통한 네. 이제 정보 입력 그리고 처방전 이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좀 애매하긴 한데요. 네네. 일단 의사가 의료기관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 대면 진료 네.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화 처방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는 안 되고요. 코로나 때 이제 한시적으로 허용되기는 했었는데 네네. 일단 대면으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키오스크를 통한 입력이 사실상 이제 모든 그 진단 처방이 대면을 배제하고 정말 그냥 키오스크를 통해서 거의 자동화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원격 의료 위반의 이슈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미리 이제 뭐 주요한 사항들만 체크를 해놓고 네네. 의사가 그것들을 다 보고 이제 정말 뭐 이제 환자를 문진을 하면서 처방을 하는 것이면은 또 그것 가지고는 의료법 위반 이슈가 있다고까지는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의사분께서 환자를 직접 보고 예, 그다음에 예. 그 자료를 참조하는 정도로 사용할 예,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예, 그냥 예. 전적으로 그거에 기대서 네. 기계적으로 처방이 나오지면 네.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네. 발생할 수 있다. 네. 사실 되게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도 이제 뭐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이제 받아보면 사실은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AI에다가 그 결과서를 그대로 사진으로 찍어서 올린다든지 파일체로 올려가지고 이걸 설명해줘. 그러면 되게 잘 설명해주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런데 이제 요것들을 조금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증상들을 입력하면 이제 뭐 질병,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해주기도 하는데 이거과 관련돼서 이제 이를테면 뭐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의료기기 이런 걸 사용하시면 좋습니다라는 것들도 충분히 붙이면 사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문제가 안 되나요? 보면 AI와 어떻게 보면은 뭐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이런 거를 결합시켜서 사람들의 추천해주는 행위. 이런 네. 것들. 일단은 AI가 그 정말 진단이나 이런 병에 관한 정보를 이제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가 의료 행위를 하는 것처럼 될 수가 있어가지고 의료법 위반의 이슈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일반적인 그 건강 정보의 제공 같은 경우에는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구별이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관련해서 뭐 보건복지부에서도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이제 낸 것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정말 일반적인 건강 정보의 제공,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건강 나이 아니면은 뭐 건강 관리 팁, 뭐 이런 제공은 이제 의료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거나 뭐 사용자의 뭐 정보 입력이 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간 그 정말 구체적인 의료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앱에서 제공하는 그런 의료기기나 아니면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좀 혼동을 일으킬 수 있거나 아니면 과장된 내용이 있다거나 하면 또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법이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서 좀 위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와 관련돼 있는 법률뿐만 아니고 보다 넓은 법률에서의 또 위반 행위까지 또 고려를 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 다 고려하다 보면 야 이게 무슨 의료와 의학과 관련된 뭐 새로운 뭔가 서비스, 플랫폼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기는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좀 사실 들어요 보면은.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전체 세상이 이제 플랫폼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의학 분야에서 뭐 플랫폼 뭐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상, 시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면 일단은 의료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유명한 의료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제 강남 언니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전에 이제 실제로 강남 언니가 그 의료 상품 쿠폰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해서 이제 그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 그 의료법은 그 그러니까 영리 목적으로 이제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하거나 알선하거나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환자 알선 행위다. 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고 이제 광고 게시에 대해서 광고료만 받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광고 내용에 대해서도 또 지속적으로 이제 뭐 의료기관이라든지 의료인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이 좀 아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개인의 의료 정보를 활용한 그런 의료 플랫폼이라고 하면 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또 적절한 방법으로 동의를 받고 또 동의받은 내에서만 이제 사용 또는 제3자 제공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IT 업체들이 신경 써야 될 사항들은 다 신경 쓰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의학과 관련돼 있는 의료법이라든지 관련 것까지 그러니까 신경 쓸 게 훨씬 많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들을 이제 사실 막상 그 개발자들이 다 알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미리미리 그 단계마다 변호사님을 찾아뵙고 상의를 드리는 게 제일 좋겠군요, 보면은. 가장 좋게는 이제 저희가 법률 자문을 다 드리면 좋고요. 그리고 법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명확하지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사실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는 이제 정확하게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식의 조언을 드리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결국은 성공해야 또 분쟁이 제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적 고려와 또 법률에 대한 그 정확한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아직 법률이 없으면 또 뭐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사업적 결단에 따라 뭐 개발이나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의학 관련해서는 이제 상당히 그 회색지대가 넓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미국이나 새롭게 등장한 최근 한 10년 사이에 등장한 많은 서비스들이 그런 회색지대를 적극적으로 공략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을 일군 경우도 많다 보니까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군요. 보면은 이 모호하다는 거를.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많은 이제 IT 기술이 이제 의료 분야에 접목될 때 사실은 기술 자체는 다른 분야에서 흔히 쓰이던 것들인데 네. 이렇게 그 그레이 에리어에 있다 보니까 네. 막상 시도를 못 하거나 뭐 투자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또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면 그만큼 또 선발 주자가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네.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변호사님께서 이제 특허, 의학 다양한 분야를 쭉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케이스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성공한 분들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럴까요? 공통점은 뭐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실까요? 네, 뭐 적극성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제 관련 법률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한 현황을 알고 있어야 네네. 또 내가 여기서 얼만큼 위험을 피할 수 있고 내 위험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꼭 이제 투자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뭐 법률 규정이라든지 규제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그 법률의 해석이라든지 앞으로 관련 법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업계나 아니면 실제 이용자들의 목소리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네네. 또 성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기술은 이제 점점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뭐 윤초롱 변호사를 비롯한 저희 율촌의 많은 변호사분들 그리고 이제 관련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잘 도와주시고 계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 그 자체에 집중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도와드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군요. 오늘.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윤초롱 변호사님 모셔서 특허 그리고 이제 의학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 동향 그리고 분쟁과 관련된 사항들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쭉 말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 그리고 이제 모호한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애매한 이제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그럴수록 저희 율촌의 변호사분들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더욱더 안전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자문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죠?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윤초롱 변호사님 모시고 이 특허 그리고 이제 의학 분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나와주신 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